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크의 마지막 시간으로 시민정부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정부론은 1690년에 출판된 책으로 사실은 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책은 제목은 두 정부론입니다. 두 정부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두 개의 논문인 거죠. 또는 뭐 통치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검색하려고 그러면 뭐 정부론, 통치론, 시민정부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책의 뒷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논문은 자, 보면 로버트 필머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실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in the former 첫 번째 논문은 The Fillmor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lmore and false principle and foundations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 논문 The Letter is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해가지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에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작품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뒷부분만 많이 번역을 해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런 책이고요. 언제 번역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참 됐습니다. 시민정부론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고 어떤 데서 뭐 통치론으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의 목표는 뭐냐면 자, 토리당, 그러니까 휘그당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라고 불렀던 거기입니다. 토리당의 왕권 신수설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논문이고, 그리고 이제 셰프트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백작이 이제 로크의 후원자였잖아요. 자, 셰프트베리가 주도한 휘그당이 있습니다. 이게 의회파를 계승한 건데, 이 휘그당의 입장을 정치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저작이고요. 보시면 여기 책 표지에 저자 이름이 없죠? 익명으로 출판됐고요. 사실 여기 위험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이제 잡혀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익명으로 출판을 했고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거 내가 썼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사실 홉스의 이론을 좀 변형한 거죠. 책에 홉스란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홉스를 겨냥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홉스랑 차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차별화를 왜 해야 되냐? 홉스랑을 반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홉스의 내용을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제 그와 대비시켜서 하게 되는데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사회 계약. 이게 홉스의 이론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동의에 의한 정부, 그다음에 저항권으로 구성된 이제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살짝 볼게요. 사실 첫 번째 부분이 통째로 일론을 보는 건 아니고, 제 이론에도 앞부분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필머의 가부장론은 1680년에 출판된 작품이 있고요. 사실 이 사람은 뭐 더 일찍 죽었는데 나중에 출판된 작품이고, 이 사람은 가정과 왕국을 이렇게 동일시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가부장권과 왕권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왕권은 일종의 가정의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권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은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아담과 그 직계 상속자들의 부권을 개성한 거라는 거죠.
보면 신이 아담에게 권력을 주고 아담이 그 장자에게 맏아들한테 이제 주고 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력을 부권을 계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가정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글쎄요, 저희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그 제도를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신, 아버지로서의 아담. 그래서 계속 좀 맏아들로 계승되어 가는 거죠. 근데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따라서 이게 어쨌든 적법한 계승 절차에서 쭉 내려와서 결국에 이제 국왕이 그 권력을 계승했다는 거죠. 따라서 왕권에 대해 도전하는 거는 결국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권력을 준 신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필머의 가부장론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해서 이제 로크는 아주 간단하게 반박을 하죠. 이제 이게 일종의 왕권 신수설인데, 근데 잠깐만요. 왕당파의 입장은 왕권 신수설도 있지만, 신이 준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동의에 있어, 사회계약에서 왕이 그 권력을 갖게 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홉스의 이론도 있잖아요. 근데 왜 왕권 신수설만 비판하죠? 홉스의 이론은 공식적으로 왕당파에 의해서 채택된 적이 없어요. 홉스는 왕당파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본인이 이제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왕당파들은 그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거 받아들였다가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홉스는 약간 좀 왕따였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왕당파의 공식 입장은 왕권 신수설이었고 로크는 그걸 공격해야 했던 거죠. 오히려 홉스의 이론은 조금만 변형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이론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로크의 왕권 신수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아담은 아버지로서의 자연적 권리에 의해서든 하느님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수요에 의해서든 흔히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배권을 자식에 대해 또 세계에 대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게 어디 써 있지 않아요. 아담이 그런 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써 있지 않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어디 안 써 있고 자식에게 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써 있질 않습니다. 성서에. 자, 로크는 성서를 매우 엄청나게 그 성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우 신실한 사람, 홉스에 비해서 훨씬 신실한 사람이고요. 신앙심이 깊어요. 물론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주장합니다.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관용을 호소하는데요. 어쨌든 아담이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적어도 성서에 써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거의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논리가 탄탄합니다. 뭐냐면 혹시 요 논리가 반박되더라도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게 또 무너지더라도 그 다음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게 또 무너지더라도 그 다음 방어선을 구축해서 절대로 이제 무너지지 않을 그럴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설사 아담에게 그러한 지배권이 있었다고 해도 그의 상속자들에게는 전혀 그럴 권리가 없다. 그런 지배권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안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사 그의 상속자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의문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대해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거죠. 자연법 또는 명시적인 신법이 없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와 그에 따른 통치의 권리는 확실히 결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 어디 써 있냐는 거죠.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맏아들에게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분명치가 않은 거죠. 사실 그게 써있지가 어디 또 써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맏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치 않은 게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죠. 사실은 자식이 없을 대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인지 이 순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 그 분쟁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과거 우리 고려, 조선 이 시기에 있었던 여러 그 다툼들의 하나 핵심적인 원인은 다 그 누가 제1 상속자라는 거죠. 그게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의 해석을 둘러싸고서 이런 파와 저런 파가 서로 계속 싸웠던 거죠. 그때 애매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법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 중에서 누가 직계 장손인가에 대한 지식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망실되었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아담의 직계 장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여러 종족들과 세상의 가족들 중에서 자신들이 장손의 가문이고 따라서 상속권이 있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왕이 찰스 2세가 또는 뭐 그다음 제임스 1세가 그런 이제 직계 장손인지 어떻게 호소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왕권 실수설을 비판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되는 거냐? 자, 로크는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자연 상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자, 다만 전쟁 상태는 아니에요. 이 상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 홉스의 자유는 방종이죠, 사실.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남의 것. 사실은 이 소유의 경계가 없죠. 소유의 경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제 홉스의 상태라면 로크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 남의 생명, 남의 물건 이런 거 마음대로 갈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종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는 공동체의 안전과 양립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홉스의 자유는 매우 위험한 자유라면 로크는 자유는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다 부여하더라도 공동체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왜?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연법의 지도에 따라 타인을 배려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연권과 자연법을 다시 한번 대비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법은 홉스에 따르면 자연권은 일종의 자유, 권리, 내가 뭐뭐 해도 되는 이런 거고, 법은 뭐뭐 해야 하는 의무죠. 근데 홉스에서는 자연권이 먼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권을 타고 태어납니다. 자연권이라고 신이 준 거 아니, 천부인권은 아니고 홉스에게는 신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그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연법은 그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아, 이거 자유를 내가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남들도 자유를 행사하다가는 내 생명이 위태롭구나. 따라서 이런 생명의 위태로움, 안전,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이제 모면하려면 나의 권리를 좀 이제 양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연법, 내 권리를 다 행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법이 나중에 도출되는 거죠. 자, 그런데 로크에게는 자연법이 원래 처음부터 있어요. 자연법은 신이 부여합니다. 신이 부여했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그 자연법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법 쉽게 말해서 이제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연법이 애초에 있고 자연권은 그 자연법의 구속을 받는 제한된 권리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나니까 애초에 로크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 약간 원초적인 사회 상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미 사회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없을 뿐이지, 국가라고 하는 정치 사회가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사회는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가족 관계가 존재하고,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고요. 벌써 이런 주인과 노예가 벌써 있네요.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부부 사이의 관계, 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 이런 식의 여러 사회가 존재합니다. 사회.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일종의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은데, 약간 단체, 이런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단체, 협회, 소모임.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사이어티에 원래 이제 소사이어티란 단어를 쓸 때 그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 학회 이름들에 다 써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철학회 하면은 The Korean Society of Philosophy 이런 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사회인 거죠. 뭐 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 한국 철학회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회, 뭐 동창회, 무슨 회, 뭐 안찬 해봤죠. 그게 다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소사이어티. 아시겠죠? 뭐 탁구 클럽, 뭐 아니면 뭐 배드민턴 클럽, 뭐 여러 동아리. 그게 다 소사이어티인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겠어요? 가족에서 오겠죠. 가족 관계가 이상 가장 먼저 출발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미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그런 여러 사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서 자연 상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미 자연 상태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각 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홉스랑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홉스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나요? 자, 애초에 내 거 남의 거 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소유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소유권은 무제한적인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유권이 겹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홉스의 자연 상태는 그런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되지만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애초에 소유권이 각자의 노동에 의해서 얻은 만큼으로 제한된 상태인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걷어들인 만큼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땅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땅에서 개간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식량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요. 노예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떻게 노동해서 노예를 소유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소유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남의 거랑 내 거랑 서로 구분되는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 개인은 그래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침해할 경우 그의 처벌을 존중하도록 자신의 의지를 제약해야 한다는 자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를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과 싸워야겠죠. 그런 소유권 침해를 막을 자연권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저항,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일종의 또 그것도 역시 자연권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힘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연법의 집행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 자연법을 안 지키고 내 걸 침해하려고 그래? 너가 어디 두고 보자. 자, 이런 일종의 근데 다만 이건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 권력인 거죠.
공권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다만 각각 개인들이 자연법을 집행자로서 사적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집행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각 개인이 그런 집행자로서의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로크의 자연 상태로서 이제 나름 이제 안전한 사회를 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홉스랑 많이 다르죠. 자, 홉스의 자연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사회적인 인간 본성에 기초한 그런 사회고 매우 각각이 다 이기적이죠. 남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로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인간은 남을 배려하도록 남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로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하느님은 인간을 다음과 같은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필요와 편리 또는 성향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회적인 본성이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는 거죠. 홉스는 그걸 원래 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성을 이성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면 로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애초에 사회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죠. 사회성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로크에게는. 그래서 최초의 사회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고, 그래서 또 양친과 자식 간의 사이가 비롯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기에 주인과 노예 간의 사이가 추가되었다. 이게 자연 상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사회가 이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미 사회 상태인데 뭐하러 또 그 위에 국가라는 사회를 또 만들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로크의 재미난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자연 상태는 좀 불편해요. 자, 자연 상태는 아주 무서운 상태, 공포의 상태는 아닙니다. 공포의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해요. 자, 이게 홉스와의 차이죠. 개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공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 상태가 아니라 자연 상태는 살짝 불편한 겁니다. 왜냐? 재산과 권리를 향유하는데 안전과 확실성이 보장되지는 못하는. 이거 홉스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 맞아.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크가 말의 어떤 뉘앙스만 조금 온건하게 바꿨을 뿐이지 사실 홉스랑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 로크가 스스로 한 말만 보면은 그래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안전과 확실성이 보장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지적됩니다. 일단 개인들이 자연법을 준수하는 그런 심판자 역할을 원래 하는 거죠. 각각이 다 자연 상태에서. 그런데 조금 불안전해요. 이게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공정성이 살짝 결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암만 이제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조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남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자연법이 존재하지만 그게 좀 불안전한 거죠. 어떤 점에서 불안전하냐? 너무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바로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법률이 필요합니다. 자, 자연법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대략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확립된 구체적인 그런 법률이 필요하죠. 근데 그 법률은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된 그런 법률이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법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간의 법률이어야 되는 거죠. 자연법은 사실 너무 이제 대략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 법률이 있다고 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재판관의 판결을 뒷받침하고 그 적절한 집행을 보장해줄 힘이 필요하죠. 너가 유죄하고서 이제 감옥에 가라고 했을 때 나 안 가 하고서 도망쳐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제 권력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크가 말하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자, 이건 지난번 홉스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거죠. 홉스의 자연 상태는 어디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내란 상태를 자연 상태에 비유했던 거죠. 그럼 홉스는 뭘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사회.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공통의 법률, 공통의 재판관, 공통의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 상태인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도 자연 상태고 지금도 자연 상태인 거죠. 현재 21세기의 국제사회도 자연 상태인 거죠. 자연 상태라고 해서 서로 배려하긴 하죠, 조금은. 그렇다고 맨날 서로 싸우진 않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크식의 자연 상태의 증거를 거기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상태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정치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단계를 이루어지느냐? 자연 상태에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하여서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게 사회계약인 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합의한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이제 공동체에 양도하는 거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일종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 정말로 로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 사회든지 그것을 시작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다수결을 산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자유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회를 협회를 결성하는 거예요. 협회를 결성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심한데 동창회나 만들자.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합의한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죠. 우리 무슨 뭐 경상철학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단체를 꾸린 거예요. 단체를 꾸릴 때 뭐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한 거죠. 물론 국가는 좀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거라면 그것 역시 국가든 뭐든 다 그것도 일종의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정 수의 자유인들이 동의에 의해서 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이거 꾸리자! 라고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지상에서 모든 합법
합법적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또 출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체를 꾸리는 거랑 국가를 꾸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합법적인 단체는 뭐에서 결정돼요? 그 구성원들이 내가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동의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도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이제 동의하는 거죠.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론이 가능하죠. 자, 동의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냐? 동의에서 어떤 군주제, 어떤 왕국이 탄생했다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자, 이에 대해서 로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증거.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이미 특정 정부 아래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그 정부에 복종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사회를 수립하기로 계약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결성하기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유인들이 없잖아요. 이미 각각의 개인들은 특정한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모여서 꿍짝꿍짝해서 새로운 나라를 결성하자 라고 계약할 수 있나요?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데 무슨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사회계약을 사람들이 했다라고 뻥을 치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로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주 재미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거리로 그 문지영의 그 홉스 앤 로크의 일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죠. 글이 아주 깔끔하고 잘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강의도 그 책의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 부분도 책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크라면 이걸 어떻게 답을 했을까? 또는 나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로크가 말한 답이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크는 앞에서 말한 그 사회계약으로 끝난 사회계약으로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말하진 않아요. 사회계약은 일단 공동체를 꾸리기로 합의를 한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 탄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단체를 꾸렸는데 꼭 단체의 예를 들면 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의 뭐 대표를 꼭 뽑아야 됩니까? 대표를 뽑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겠죠. 대표를 뽑지 않고 매번 무슨 결정할 때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나름 약간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그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에 대한 처벌도 공동체가 직접 법을 만들고 공동체가 직접 그 처벌권을 행사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에 의한 통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결국 대의정부가 되는 겁니다. 대의정부. 자, 그래서 마치 동아리를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아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 의지를 대신할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야, 네가 좀 책임지고 좀 해라 라고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권력을. 바로 그것이 바로 대의정부를 만드는 거고요. 자, 그거를 이제 사회계약과 이제 분리해서 로크는 통치계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치계약이란 말을 그러니까 사회계약이란 말과 통치계약이란 말을 로크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로크가 한 말은 사실은 처음에 계약을 좀 원초적 계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뒤에 또 이런 위임 또는 신탁이라는 행위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만 보니까 한쪽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계약이고, 또 하나는 대의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통치계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로크에겐 이 두 개가 이제 구분돼서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계약과 구분되는 통치계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그 공동체를 움직일 정부를 임명하고, 자, 정부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게 이제 정부를 임명하는 거죠. 야, 네가 대신 좀 책임지고 해달라. 너를 임명하겠다. 우리의 대표로. 그 다음에 너에게 우리의 권력을 위임해서 네가 좀 그 약간의 그걸 주는 거죠. 너가 한동안은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권력을 위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동체와 정부 사이의 계약이에요. 자, 홉스랑 다시 또 비교할 수 있죠. 홉스에서는 어땠어요? 자, 공동체 구성원끼리 계약해서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제 권리를 다 이제 양보하고,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그 권력을 누구에게 주기로 계약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다 주기로, 절대적인 권력을 주기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 계약 당사자는 이제 공동체를 구성한 그 개개인들이고, 정부나 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전혀 정부는 권리만 있고 이제 의무나 책임이 없죠. 사실 거의 약간은 있긴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이제 다시 뺏기지 않죠. 자, 그건 이제 그 홉스식의 특이한 계약 때문인 거예요. 정부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자, 근데 로크에게서는 정부가 이제 계약 당사자로 등장합니다. 이제 통치 계약에서 이제 공동체가 정부에게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이때 계약은 권력의 양도가 아니에요. 당분간 위임하는 거죠. 위임. 너에게 어떤 그동안 당분간 너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력을 위임하겠다. 우리 권력을. 하지만 네 잘 못하면 다시 뺏을 거야. 라는 거죠. 자, 이 대표라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대표라는 말. 그 대표가 사실은 대자가 무슨 대자죠? 우리는 이거 정말로 한자로도 이게 말이 정확히 됩니다. 대표. 뭔가를 대표한다. 대신한다는 거, 대신. 대신 대자죠, 대신 대자. 여기가.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네가 좀 대신해 달라. 라는 그런 대의정부인 거죠. 자, 그래서 대표는 공동체 전체 성원이 그들의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대표의 통치 행위는 신탁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정부에게 뭔가를 신탁했어요. 자, 너에게 맡긴다. 근데 이 신탁이라고 하는 계약은 이걸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일종의 의무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받으면, 그러니까 신탁을 하면은,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부에게 뭔가를 신탁하면 정부는 일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공동체는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뭔가를 위임해요. 그렇죠. 너가 이 일을 대신 해달라. 라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힘을 위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그 의무를 지닌 거고, 그 의무를 잘 행사하기 위한 권력을 잠깐 위임받은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의무를 지느냐? 자, 신탁을 할 때에는 신탁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신탁의 수혜자. 자,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부모가, 이게 뭐,
이게 양육권 같은 부모가 그 자식을 대신 키워줄 사람을 신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가지고 살짝 어색한데,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가 원래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식을 키우는 거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를 들면 보모에게 맡긴다고 해보죠. 그 보모가 일종의 신탁인 거죠. 보모가 이제 그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자식을 잘 키워달라. 그리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가끔씩 매를 들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부모의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키워야겠죠. 잘 키워야 되는데, 대신 의무가 있어요. 그 자식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리고 잘 먹이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무를 지어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제가 좀 바빠서 그래요. 대신 좀 자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그 수탁자로서의 정부는 의무만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의무만 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까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울 의무를, 이제 자식은 그 신탁의 수혜자고, 부모가 이제 신탁자가 돼서 어떤 보모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자, 부모가 신탁을 맡기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떠냐? 통치개혁에서는 공동체가 신탁자 겸 수혜자인 겁니다. 자, 우리가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를 잘 보살펴 달라고. 우리끼리 생기는 어떤 분쟁을 네가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해결하는 그런 힘을 줄게. 네가 그걸 잘 해라, 일을 하면서 권력을 위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부는 전통적인 지배자가 아닌 거죠. 대신에 청지기 역할을 한 거죠. 청지기. 또는 뭐 집사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의 종인 거죠. 국민의 종. 의무만 있어요. 그렇게 특이한 정부와의 관계 형태를 좀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거에 의해서 대의정부의 의무와 범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대의정부의 의무는 결국 뭐냐?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너무 좀 협소한 의미처럼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그때 로크는 이제 property라고 쓴 건데요. 이 property라고 하는 재산은 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게 헷갈린데, 번역이 뭐 재산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자산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생명, 자유, 자산, 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해서 그걸 다 이제 프로퍼티라고 말한 거니까 이제 광의로. 그래서 생명, 안전, 사실 홉스가 국가의 의무라고 국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명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자산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그 돈 이런 것도 뺏으면 안 됩니다. 홉스는 그런 거 허용했죠. 이제 대의정부에서는 그런 걸 지켜주는 게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국가가 없던 상태의 것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이미 있던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없던 일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인들이 하던 일, 개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던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대의정부의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 또는 사회 상태와 정치 사회, 이게 사실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로크에게는. 자, 그리고 이 대의정부와 공동체 사이의 계약이 신탁이라고 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건 권력을 양도한 게 아니에요. 당분간 위임한 거예요, 권력을. 너가 의무를 지우고서 정부에게 의무를 지워줬어요. 너 잘해라. 라고 바로 위에 의무를 지워준 거죠. 이 의무를
잘 행사하는 한에서만 권력을 위임한 거고, 이 의무를 잘 하지 못하면 다시 뺏어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을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입법 최고 권력으로서 대의정부가 이제 사실은 몇 개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최고 권력인 이제 입법권이, 네,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공선 외의 목적으로 이제 입법권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요. 입법권은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정해진 법에 의해서만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법도 적법한 절차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권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던 재산권이고, 바로 지키려고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그걸 만약에 오히려 침해한다. 목적을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로크는 정부를 이제 분립된 형태로 이제 생각했는데, 로크도 일종의 3권 분립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데, 집행권과 연합권은 오늘날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행정부, 그러니까의 역할이고, 입법권은 입법부와 사법부 두 역할을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입법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법부가 여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그 이유는 아마 법을 만들면 그게 이제 결국에 공통의 재판관 역할을 법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권은 그 만들어 놓은 법을 이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연합권은 대외 관계 문제에서,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 국내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책임지는 게 이제 연합권이고요. 집행권과 연합권은 보통은 이제 같이 하나의 어떤 분과에서 또는 뭐 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입법권은 따로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 따로, 요 집행권과 연합권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권과 연합권은 역할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수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오늘날도 그렇죠. 대통령이 집행권도 행사하고 국가 원수로서 역할도 하니까 요 두 가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로크의 3권 분립은 사실은 그래서 2권 분립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오늘날 생각하는 그 3권 분립은 권력이 서로 남용돼서 이제 너무 한쪽이 그 권력을 남용할까봐 이걸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3권 분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로크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얘기는 로크 뒤에 딴 사람이 한 얘기고, 로크가 이 권력 분립을 얘기한 거는 기능에 따라 구분을 한 거예요.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일이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 거죠. 다만 집행권은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건 상시적으로 계속 이제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된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권력 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럼 로크는 오늘 생각하는 어떤 그 국가 권력의 어떤 그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려고 했느냐? 로크도 바로 그 문제 걱정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입법권을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얘를 독점할 걸 우려했어요. 하나가 그걸 계속 독점하면 그 입법부 자체가 사익 집단으로 고정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걸 계속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했는데, 로크가 생각한 방식은 뭐냐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번갈아서, 이 번갈아서가 중요합니다. 번갈아서 입법부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게 그걸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 때로 입법자가 됐다가 이제 그 입법자가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그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그 법에 복종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는 그런 사익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끔 아주 이제 입법자가 됐다가 그 임기가 지나면 다시 이제 법에 복종해야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기획인 거죠. 자유로운 평등한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인들이 스스로 지배하는 동시에 입법자가 되는 것이 일종의 지배하는 거죠. 지배를 위임받아서 본인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거니까 잠깐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지배를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본인이 다시 지배받는 거죠. 자, 이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 물론 가끔씩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앞에서 이미 자영 상태에서 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회계약, 통치계약 맺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규결입니다. 한번 그 로크의 도출 과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로크의 개인들은 이미 신이 부여한 자연권의 주체로서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자연법 테두리 안에서 자연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연 상태 개인들은 자신의 복지 안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이제 공동체를 꾸린 후에 이제 정부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권력을. 그래서 계약 후 정치 사회에서는 입법권이 단일한 국가 최고 권력으로 설정됐지만 입법권은 인민의 복지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에요. 권력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의무, 인민의 복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입법권을 담당한 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자식을 잘 키워달라고 했는데 자식을 학대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인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인민은 결국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이때 재밌는 건 이 신탁에 반해서 행동한 후에만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탁에 반해서 행동할 것 같은 그런 폭정이 이제 그 폭정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면 그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저항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 폭정이 이미 시작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자유를 다 억압한 후에는 이미 우리는 이제 다 우리에 갇혀버렸으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이미 다 갇힌 상태에서 저항을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좀 일찍 선제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야 진짜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할 때 비폭력적인 저항만 가능한 게 아니라 폭력적 저항도 허용되는 겁니다. 도둑이 지금 나 재산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가져가지 마시오. 가만히 앉아서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도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결국 폭력적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거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죠?
당연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 결국 반란을 허용한다는 건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고, 저항의 어떤 자유를 주고, 이러면 국가가 계속 혼란 상태가 되고,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무질서와 어떤 혼란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홉스 얘기죠. 그거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로크는 인정해도 된다라고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여러 가지 논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부의 해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겁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해체가 사회 해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왜 그러죠? 자, 이거는 로크가 생각하는 계약의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정부를 해체한다는 거는 뭘 해지하는 거예요? 통치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이 정부 너 하라는 일을 제대로 안 했어? 너 계약 해지야. 너 해고야. 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했던 게 이제 날아가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동아리 생각해 보세요. 동아리를 구성했는데 동아리 회장을 쫓아냈어요, 여러분이. 너 동아리 회장 맡겼더니 너 맘대로 막 회비 유용하고 사람들 못 살게 보고 오히려 안 되겠어. 너 회장 그만해. 라고 해가지고 동아리가 깨지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 계약을 해지해도 사회 계약은 유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사회 계약이 유지되는 거고 공동체가 이미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죠. 국가가 해체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보를 다시 새로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그래서 이 저항권이 가진 어떤 매우 급진적인 뉘앙스를 조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로크는 자연 상태가 그렇게 공전쟁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끌어내렸다고 해가지고 혼란이나 무질서가 곧장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대비를 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권을 주면 매번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부 계속 뒤집어 엎는 거 아니냐. 겁난다. 라고 할 때 로크는 그렇게 겁내지 말아라. 인민들은 좀 보수적이다. 따라서 저항권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더라도 그걸 행사하는 건 극히 아주 아주 최소한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거죠. 어떤가요? 그렇죠. 실제로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국가를 뒤집어 엎는 일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죠. 물론 대한민국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1945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적이 몇 번 있죠. 그 정도면 자주 사용하는 건가요? 자주 안 사용하는 건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대한민국의 사례는 되게 좀 특이한데 로크가 되게 좋아할 만한 사례예요. 대한민국의 사례는. 왜냐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부를 끌어내린 이후 때마다 무정부 상태로 가진 않거든요. 좀 특이한 재미난 사례이죠. 딴 나라들은 사실 겁낼만 해요. 왜냐면 데모했다 하면 불 지르고 창문 깨부수고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크가 우리나라 참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항 되게 평화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물론 로크 본인은 이제 폭력적 저항 하긴 했지만. 자, 두 번째로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반란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 반란을 누가 제일 하고 싶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가장 하고 싶겠죠. 권력을 찬탈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가장 많이 드는 사람. 이미 권력을 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원래 위임받았던 권력을 찬탈해서
아예 위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자신이 그냥 곧장 황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경우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유혹을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을 때 바로 그런 반란의 유혹이 저지될 수 있는 거죠.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런 식의 이제 그 유혹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반란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감소시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건데요. 인민의 저항권이 반란의 토대라는 주장은 강도에 대한 대항이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결국 인민의 저항권은 결국 기본권이 되는 거죠.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라면 결국 강도에 대한 대항이 이제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인 거죠. 자, 그래서 저항권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목적에 따라서만 행사하는지를 누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자신의 받은 임무를 벗어나서 뭔가 하고 있다. 그거 누가 판단해요? 인민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정부에 대한 재판관을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인민이 재판관이라고 답변하겠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따라 잘 처신하고 있는지는 대리를 위임한 사람, 곧 위임했기 때문에 그가 신탁에 반해 행동하면 그를 해임할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판단하겠는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고 이렇게밖에 답을 못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인민이 여러 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민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부가 마음에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다수결? 다수결. 그렇죠. 사실 그 문제가 좀 애매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인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거리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제 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퀴즈를 이제 풀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퀴즈는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퀴즈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겁니다. 로크의 자연상태와 홉스의 자연상태 서로 다르죠.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한 거죠? 자, 사실은 오늘날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류학자들, 그래서 약간 커다란 정부를 구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그 다른 그 부족 사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쪽들 연구하는 것들 있죠. 그런 인류학적인 연구 또는 영장류학, 인간의 사촌이 어떤 형태의 사회를 꾸리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종류까지도 진짜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크는 왜 홉스와 다른 자연 상태를 필요로 했을까요? 왜 전자적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을까요? 자, 이건 이미 제가 좀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홉스와 달리
홉스는 거의 신에 대한 가정 없이 출발했죠. 사실 그래서 물질적인 토대로부터 얘기했다면 로크의 경우는 어때요? 자연법이 있죠. 자연법이 이미 신에 의해서 부여된 자연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신이 없다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회계약론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 없이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에는 옛날에 비해서 신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따지면 신 없이 출발한 홉스가 좀 더 올바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에게 정부는 지배자가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집사예요. 그렇다면 로크의 국가에서는 누가 지배하고 누가를 지배를 받는 거죠? 사실 로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상태에서는 현실의 정부, 현실의 어떤 국가 내에서는 지배자와 지배 복종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왠지 분명히 그게 있는데 로크는 출발점 어디예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죠.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부터 지배 복종 관계의 어떤 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사실 로크는 되게 명시적으로 해결한 거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크는 어떤 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전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민의 재판관이다. 정부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인민이다.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제가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맞죠? 이건 도대체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지영의 홉스 앤 로크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딱 강의를 안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까지는 인간지성론을 다뤘죠. 경험론적인 경허한 인간에 기초한 인간지성론을 제가 강의해드렸고 오늘은 시민정부론을 가르쳤어요. 인간지성론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판했고 시민정부론은 익명을 걸고 출판했었는데 익명으로 어쨌든 근데 둘 다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로크가 쓴 책이죠. 그렇다면 뭔가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 사람이 썼다면 한 사람이 가진 어떤 공통된 생각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시민정부론과 인간지성론을 함께 꿰뚫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무조건 제가 퀴즈 낼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도 좋고요. 해도 안 나오면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친구랑 한번 상의해봐도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